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박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들이 사시사철 그림자를 드리우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박씨 할머니의 삶은 그 풍경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뒤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 험한 밭일이며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손마디마다 옹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는 낙지만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기와집처럼 번듯하지는 않았으나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닦고 쓸어온 마루는 거울처럼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그 집의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도 할머니의 한숨과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 철수는 세상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혹여 아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당신의 치마폭으로 감싸 안았고 먹을 것이 생기면 당신 배가 찼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입에 넣어주며 흐뭇해하던 그런 지극한 어미였습니다. 철수 또한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런 고생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서도 효자로 소문이 자자할 만큼 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가장 좋은 횟감은 어머니 방아궁이를 위해 남겨두었고 장에 나가 맛있는 과일이라도 눈에 띄면 품에 숨겨와 어머니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자를 보며 박씨네는 복도 많지. 저런 아들을 두었으니 노년에 호강할 일만 남았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아들만 보면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철수도 장성하여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중매쟁이가 이웃 마을의 참한 처자를 소개해 주었고 할머니는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이었지만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털어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던 날 마당 가득 피어오르던 국수 삶는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축하 소리 속에서 할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대견함의 눈물이자 이제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고 눈매가 매서운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신하게 행동하며 밥상도 정성껏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에 온기가 돌고 아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아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뒤방 늙은이로 물러나 아들 내외 사는 모습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곳간 열쇠며 집안의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하나둘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할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며 아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리 차고 기울기를 몇 번 며느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길에 점점 차가운 기운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늙고 병들어가는 시어머니가 집안의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방문을 쾅 닫아버리기 일쑤였고 밥상머리에서도 노골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밥 먹을 때 기침 좀 참으시면 안 돼요.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할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 철수는 처음에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의 바가지가 무섭고, 아내 편을 들자니 평생 고생한 어머니가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머리 송사가 이어지면서 철수의 마음도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밤이면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 살림이 펴지질 않아요. 약값이며 병수발이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게다가 냄새나는 노인네랑 한 집에 살려니 내가 숨이 막혀 죽겠어요. 아내는 교묘하게 남편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구박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아들이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윗목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아들 내외가 자는 안방에 온기가 식지나 않았을까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끼니 때마다 식은 밥 한 덩이를 툭 던져주어도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으마. 너희들이나 어서 많이 먹어라 하며 군말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 밥덩이가 돌처럼 딱딱하고 서러웠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꾹꾹 씹어 삼키며 눈물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자 며느리의 히스테리는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할머니의 기침은 잦아졌고 거동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마당에서 콩을 고르다 손이 떨려 바구니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콩알이 마당 여기저기로 흩어지자 이를 본 며느리가 달려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늙으면 곱게나 늙지. 왜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 콩 하나하나 줍느라 내 허리가 휘겠네. 며느리는 할머니가 듣든 말든 악담을 퍼부으며 바구니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때 마침 철수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며느리의 호통을 듣고 있는 늙은 어머니와 씩씩거리며 서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를 나무라고 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을 철수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그 짧은 순간 철수의 눈에 스친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귀찮음과 짜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욕설보다 아들의 외면이 1000배만 배 더 아프고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더욱 초라했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에는 윤기가 흐르는 백살밥이 수북이 담겨 있었지만 할머니의 밥그릇에는 누렇게 변한 보리밥 덩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도 건더기 하나 없는 맹물 같은 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떨리는 손으로 국물만 몇 번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왜 안 드세요?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배가 불렀나 보네. 며느리의 비아냥거림이 날아들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밥알이 깔끄러웠지만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아내의 기세에 눌려 집안의 가장으로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여보,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옛감도 부족하고 식량도 빠듯해요. 입 하나 줄이는 게 우리 살 길이에요. 아내가 밥상머리에서 넌지시 던진 말의 의미를 철수는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뱀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얇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웅크려 누웠습니다. 벽 너머 안방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저 웃음소리가 삶의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자식 앞길 막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어.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마른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안 준다며 저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그 착하던 철수가 어미를 보고도 본체 만체하더라고. 촉촉촉촉.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욱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눈에 가시 같은 시어머니를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장에서 비싼 고기를 끊어와 고깃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고깃국 좀 드셔보세요. 기력도 없으신데 몸보신하셔야죠. 갑작스러운 친절에 할머니는 의아해하면서도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었나 싶어 고마운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만찬을 위한 며느리의 가식적인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국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을 붙잡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결단을 내려요. 저 노인네 데리고는 우리 둘 다 죽어요. 고려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산 깊은 곳 절에다 모셔다 드리면 부처님 보살핌 받으며 편하게 가실 거예요. 우리도 살고 어머니도 좋은 곳 보내드리는 길이라니까요. 철수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아내의 집요한 설득과 협박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당신 나랑 살 거야. 아니면 저 노인네랑 굶어 죽을 거야. 당신 자식 낳아서 잘 키우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아내의 말에 철수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미래의 자식, 그리고 편안한 삶. 그것은 늙고 병든 어머니를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였습니다. 우유부단한 철수는 결국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폐륜의 약속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할머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얇은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가는 끔찍한 모의를 들으며 할머니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할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이 어릴 때 입었던 베네적 우리와 아들이 장가갈 때 입혔던 홀레복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옷가지들을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내 아들 철수야. 네가 정 그렇다면 어미가 비켜주마. 네가 편할 수만 있다면 이 늙은 어미가 산에 가서 굶어 죽은들 무슨 한이 되겠느냐. 할머니는 원망 대신 아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지옥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부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어미의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며느리는 서둘러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 산 너머 용안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와요. 거기 가면 어머님 병도 낫게 해준대요.
며느리의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속아주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가, 내 말이 맞다. 내 병이 나으면 너희들도 덜 힘들겠지.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오히려 며느리가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고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철수는 지게를 짊어지고 마당에 섰습니다. 지게 위에는 어머니가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면서 차마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운 무게가 철수의 마음을 천근만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등 뒤에 엎여 아들의 넓은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내 새끼, 언제 이렇게 컸나? 이 어미 없고 산에 갈 만큼 장사가 되었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철수의 등에 닿자 철수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뒤로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댔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려는 짓을 꾸짖기라도 하는 듯 사납게 짖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듯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장서서 걸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칠 것이 없었고 눈빛은 광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땅만 보고 걸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게 위에 앉은 할머니는 멀어지는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아들을 키워낸 집과의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 고개만 넘으면 절이 나와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사실 그 고개 너머에는 절 따위는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골짜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몰래 챙겨온 하얀 쌀밥 덩어리와 솔잎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게가 흔들릴 때마다 길가의 밥알과 솔잎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철수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괜찮다.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쩌나. 조금만 쉬었다. 가자꾸나. 할머니는 자신을 버리러 가는 아들을 도리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와야 해요. 서둘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 없는 곳으로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가파르고 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은 빽빽한 나무들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발밑에는 썩은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밟을 때마다 푹푹 꺼졌고 엉켜있는 펜넝쿨은 마치 산으로 들어오는 불청객을 막으려는 듯 철수의 발목을 자꾸만 잡아채 넘어지게 했습니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아냈지만 등 뒤에 엎인 어머니의 무게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1000배는 더 무거워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차며 앞서 걸었고 뒤처지는 철수를 향해 빨리 오라며 눈을 흘겼습니다. 그때 산허리를 돌던 세 사람 앞에 낡은 지게에 나무를 한 짐 짊어진 늙은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나무꾼은 범상치 않은 눈빛으로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깊은 산중에서 사람을 만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나무꾼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길을 비켜주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노인을 업고 어디로 가는 게요? 이 위로는 호랑이도 다니지 않는 험한 곳인데 나무꾼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철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말을 지어내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 위쪽에 용한 암자가 있다고 해서 어머님 병을 고치러 불공을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어르신은 갈 길이나 가세요. 그녀는 나무꾼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꾼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허허, 암자는 무슨, 이 산에는 부처도 돌아앉을 악기만 산다오. 등의 진짐보다 마음의 진짐이 더 무거울 터인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나무꾼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바람처럼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나무꾼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진짐이 더 무겁다는 그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속을 들여다본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아내의 독촉에 다시금 무거운 다리를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꾼과의 대화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고 죄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다면 마음이 덜 괴로웠을지도 모른다는 못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시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할머니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품속에 숨겨온 밥알을 한 줌 쥐어 길가 바위 틈에 놓고 또 조금 가다가는 솔잎을 꺾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뿌렸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철수야. 날이 저물면 산길을 찾기 어렵단다. 이 어미는 여기서 죽더라도 너는 살아서 돌아가야지. 할머니는 아들이 혹여나 내려가는 길에 길을 잃고 산짐승의 밥이 될까봐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밥알을 떼어내어 아들의 생명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하고도 슬픈 모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더 올라가니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험한 절벽 아래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 소리조차 갇혀 웅웅거리는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바람도 막아주고 저 바위 밑에 앉아 계시면 되겠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안도감과 잔혹함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지게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아들의 옷자락을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차마 어머니의 눈을 바라볼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미리 준비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저 위쪽 암자에 가서 스님을 모셔올게요. 스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야 병이 낫는데요.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술술 내뱉었습니다. 산새들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정막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듣고 그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속아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다. 내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거라. 날이 차니 옷깃 잘 여미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철수의 흐트러진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는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젖어들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철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빨리 가요. 해지기 전에 스님 모셔와야죠. 며느리의 소나기 힘은 억세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넘어지지 말고. 내 새끼. 배고플 텐데 밥이라도 먹여 보낼걸.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져 철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아들의 모습이 뿌옇게 번져 보였지만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마지막까지 아들의 형상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그 길조차 할머니에게는 숭고한 사랑의 현장이었습니다. 철수와 며느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할머니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부디 잘 살아라. 이 어미는 원망하지 않는다. 네, 마누라랑 싸우지 말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는 차가운 바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산짐승 소리가 들려오고 찬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할머니는 추위보다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에 몸을 떨었습니다. 텅 빈 산속에 홀로 남겨진 노인의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골짜기를 맴돌았습니다. 한편 산을 내려오는 철수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1000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때마다 철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요. 부정타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이제 우리 식구 편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왜 청승을 떨어요? 며느리는 혹시라도 남편의 마음이 약해져 다시 돌아가자고 할까봐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듯 평소보다 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올라올 때는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와 하늘을 뒤덮더니 대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비가 오려나. 며느리는 불안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르릉쾅 하는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한 굉음에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산신령이 노한 듯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리며 잎사귀들이 비명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서둘러요. 비 쏟아지겠어. 두 사람은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짙은 안개까지 끼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올라왔던 길인데 내려가는 길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이 온통 똑같은 나무와 바위뿐이어서 어디가 마을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자리를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일명 귀신 홀린 길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첫 번째 벌이었습니다.
철수는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 아까 그 나무꾼 노인 말이 맞아.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야. 철수의 말에 며느리는 갭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해요. 그냥 날씨가 좀 안 좋은 것뿐이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리도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괴기한 소리가 들려왔고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가락처럼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즈음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금세 장대비로 변해 두 사람을 흠뻑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뼛속까지 시리게 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둠과 추위,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죽게 생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계신 곳으로라도 다시 가야 하나. 며느리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철수의 눈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땅바닥에 하얗게 빛나는 작은 점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푸른 솔잎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탕물 속에 섞인 바발을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침에 챙겼던 바로 그 밥이었습니다. 올라올 때 어머니가 자꾸만 손을 꼼지락거렸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가 길 잃을까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신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오열로 변했습니다. 자기를 버리러 가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식이 돌아갈 길을 걱정해 바발을 뿌린 어머니. 그 바발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피눈물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철수는 바발을 움켜쥐고 흙탕물 바닥에 머리를 미스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천하의 몹쓸 불효자가 여기 있습니다. 철수의 울음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산속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도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시어머니가 죽음의 길목에서조차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솔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뾰족한 솔잎이 마치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회개보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 표시를 따라가면 내려갈 수 있어요. 어서 일어나요. 며느리는 울고 있는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못 간다. 어머니를 저 차가운 곳에 두고 나 혼자 따뜻한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나 가라.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 죽을란다. 철수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산을 오르려 했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철수의 몸을 휘청거리게 했지만 그는 네 발로 기어서라도 어머니에게 가겠다는 듯 진흙탕을 뒹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 있던 이웃집 박서방은 비가 쏟아지자 산 쪽에 나무를 하러 간 김씨 노파의 아들 내외가 걱정되어 대문 밖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산 입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밤중에 더구나 이 폭우 속의 산에는 웬일인고 박서방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우장을 챙겨 입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그 횃불의 주인은 아까 산에서 만났던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현신도 지나가던 나그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마을에 사는 효심 깊기로 소문난 젊은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다 길가에 뿌려진 밥알과 솔잎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흔적을 쫓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위 아래 홀로 웅크리고 비를 맞고 있는 김씨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철수, 길 잃으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고려장이라니 아직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인가. 분노한 사냥꾼들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품속에는 아들이 주었던 낡은 베네쩌 고리가 따뜻하게 품어져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마을로 내려올 때 철수와 며느리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며 공포와 절망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죄 지은 자들의 업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두 사람의 시야를 가렸고 발밑은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돌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꼭대기 어머니가 계신 바위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수가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남편의 팔을 꽉 부여잡고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제발 빨리 가요.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안중에는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하얀 밥알들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서도 끈질기게 바위 틈과 나무 뿌리에 붙어 있는 밥알들. 그것은 단순한 밥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깎아 만든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밥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밥알을 따라가면 나는 살겠지만 어머니는 죽는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고 죽는구나. 철수는 피눈물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그 슬픈 이정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 밥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찾는 표식으로만 여겼던 그 하얀 점들이 산을 내려올수록 점점 무거운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굶기고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식의 안위를 위해 남긴 흔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우연이야. 노인네가 흘린 것뿐이라고. 그녀는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앞귀를 쫓듯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에 의해 엎혀 내려온 김씨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고 의원까지 불려왔습니다. 세상에, 이 빗속의 노인을 산에 버리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 마을. 이장님은 혀를 차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젖은 할머니의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만 남아 있었고 손과 발은 험한 산길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탄식만 쏟아냈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미음이 들어가고 몸이 녹자 할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보던 할머니는 낯선 천장과 걱정스러운 표정의 이웃들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할멈, 정신이 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아들 놈이 산에다 버리고 간 게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니의 입에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할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폐륜을 고발하고 원통함을 토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나물 캐러 갔다가 욕심을 부려서 너무 깊이 들어갔지, 뭐유. 우리 철수는 몰라요. 내가 길을 잃어서.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감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음에도 자식이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태산 같은 사랑에 목이 메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은 시각 철수와 며느리는 거짓골이 되어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 쪽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았지만 제발 저린 도둑처럼 감히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자신들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빈집처럼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주저앉았지만 철수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어머니가 쓰던 빗자루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요. 감기 들겠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철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산속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비바람에 떨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숨을 거두셨을까? 철수는 죄책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어머니가 기거하던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방문 너머로 어머니 특유의 냄새, 오래된 쑥 냄새와 낡은 옷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익숙한 향기에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썰렁했습니다. 윗목에는 어머니가 덮던 얇고 기운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닳고 다른 반다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어머니의 이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철수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쭈뼛거리며 뒷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비췄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는 더욱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에 반다지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성스럽게 싸놓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며느리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솜을 두툼하게 넣어 누빈 새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철수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고운 무명천도 한 필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지난 몇 달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침침한 눈을 비비며 몰래 지은 옷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옷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장터에서 내가 춥다고 흘려 말했던 건데. 어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구박 속에서도 아들의 겨울옷을 걱정하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왔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아 배를 또시면서도 손이 얼어 터지면서도 자식을 입힐 옷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옷감 사이사이에는 어머니의 지문처럼 굳은 살이 박힌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옷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반다지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꼬깃꼬깃했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쌈짓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동네 아이에게 물어가며 겨우 쓴 편지였습니다. 아가, 우리 며느리 보아라. 내가 없어도 밥 굶지 말고 철수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 돈은 나중에 네가 예쁜 아기 낳으면 미역국이라도 사 먹으라고 모은 돈이다. 못난 시어미 만나 고생 많았다. 부디 행복해라. 편지를 읽은 며느리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미워하고 귀찮아했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산후조리 비용을 걱정해 푼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콩나물값 아낀다고 타박할 때 시어머니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남의 집밭을 메고 품집을 받았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감싸고 있던 이기심과 도끼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 며느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돈과 편지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짓이었는지 그 무게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악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손으로 어머니가 남긴 돈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끔찍했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방 안은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참회의 폭풍이 더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벽에 머리를 닿으며 자해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내가 짐승이야.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물과 섞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이미 산에 버려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그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의 박씨 안에 있는가 이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와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묻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관아에 끌려가서 죽게 되겠구나. 두 사람은 벌벌 떨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죄 지은 자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심판이 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매를 맞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대문 틈 사이로 횃불의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장님과 마을 청년들 그리고 사냥꾼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이장님은 철수를 꾸짖는 대신 뒤로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누군가가 엎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등에 엎인 어머니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철수는 기어서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젖은 옷 대신 마을 사람들이 입혀준 마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발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아이고. 어머니, 며느리도 방문을 열고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동시에 더 큰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처박혀 흙바닥을 긁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살아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어떤 욕설보다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청년들은 말없이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원래 어머니가 써야 했던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그 안방으로 말입니다. 철수는 죄인처럼 문 밖에 엎드려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장님이 철수에게 다가와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살렸네. 산에서 내려오다 쓰러지셨는데 정신이 드시자마자 자네가 곤경에 처할까봐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하시더군. 천하에 둘도 없는 효자가 어쩌다 이런 짓을 했나. 이장님의 말에 철수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땅을 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집에는 다시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방에는 알아누운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마루에는 죄인처럼 꿇어앉은 철수와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숭늉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려 아궁이 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지직 하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내 같았습니다. 그녀는 솥뚜껑을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속죄하겠노라고. 방 안에서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 철수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맡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불효자 철수 여기 있어요. 제발 눈 좀 뜨세요. 저를 때리세요. 욕을 하세요. 철수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내 새끼. 밥은 먹었느냐? 그 한마디. 밥은 먹었느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식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고작 밥 걱정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철수와 며느리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어떤 꾸지람보다 더 아프고
무서운 사랑의 회초리였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소리내어 울었고, 며느리는 문지방에 머리를 박고 피가 나도록 다스며 사죄했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집의 긴 속죄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뜨면 그들의 삶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밤새 산과들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산마루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맑게 개어가는 하늘은 무심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박씨 할머니의 초가집은 여전히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의 소란으로 인해 지식여진 흙탕물 자국이 선명했고, 처마 끝에서는 간헐적으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리며 마치 집안의 슬픈 눈물처럼 땅을 적셨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막을 위태롭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방 아랫목에는 쇠약해진 김씨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속의 차가운 비를 맞은 탓에 할머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쇳소리 섞인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시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방문을 닫아버렸을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 기침 소리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의 송곳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뼈저리게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철수는 날이 밝자마자 읍내 의원을 찾아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집에 남은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게는 아까워서 주지 않으려 했던 그 하얀 쌀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퍼서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쌀을 씻는 물이 뿌옇게 변하자 그녀의 눈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쌀 씻는 물과 섞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디 이 미음 드시고 기운만 차려주세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며느리의 손길은 예전과 달리 정성스러웠습니다. 마른 장작을 골라 불을 붙이고 불길이 너무 새지 않게 조절하며 솥단지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자신의 검은 마음을 태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솥에서 고소한 미음 냄새가 피어오르자 며느리는 작은 상에 미음 그릇과 간장 종지를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끙끙 앓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미음 쑤어 왔어요. 한 숟갈만 드세요. 빈속에 약 드시면 속 버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겨우 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안쓰러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너는 밥 먹었느냐? 밤새 고생했는데 네가 먼저 먹어야지. 죽다 살아온 순간에도 며느리의 끼니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방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한테 욕을 하세요. 때려주세요. 왜 저 같은 년을 걱정하세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머니는 우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며느리의 등에서
전해져 올 때마다 며느리는 자신의 영혼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어려운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시골 노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따뜻한 손길 아래서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신혜 있는가? 엄한 호통 소리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님을 필두로 어제 산에서 할머니를 구해온 청년들과 동네 이웃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하고 단호했습니다. 밤사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박신혜외가 노모를 산에 버리려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길을 잃었다고 둘러댔지만 뻔히 보이는 진실 앞에서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마침 약을 지어 돌아오다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바지와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초췌한 얼굴은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방에서 뛰쳐나와 철수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화살처럼 그들의 등에 꽂혔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모시거늘. 사람이 되어서 어찌 낳아준 어미를 산속에 갖다 버릴 생각을 했단 말이냐. 이는 천륜을 어기는 대역죄이니 우리 마을에서는 더 이상 너희 같은 페류나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촌장님의 서슬퍼런 일갈에 철수와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들에게 추방 명령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도 혀를 차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순한 할머니를 얼마나 구박했으면 저런 꼴이 됐을까. 며느리 얼굴 반반에서 데려왔더니 속은 구렁이었네. 철수 저놈도 똑같아.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어미 귀한 줄 모르고 사람들의 비난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철수와 며느리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닥에 머리를 놓으며 연신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빌 뿐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 당장이라도 멍석말이라도 할 기세였을 때 안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병색이 완연한 김씨 할머니가 문지방을 잡고 간신히 몸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들, 촌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마당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간절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철수와 며느리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어 그들을 제지하고 촌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늙고 망령이 들어서 산에 나물 캐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제가 고집을 피우다 그만 길을 잃은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아이입니다. 저 죽지 말라고 밤새 입을 덮어주고 미음 쑤어주는 효부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욕을 하려거든 늙어서 주책인 저를 욕하세요. 할머니는 또다시 거짓말로 자식들을 감쌌습니다. 찬바닥에 엎드려 자식들의 용서를 비는 노모의 모습에 분노로 들끓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지극한 모정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예마저 버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했습니다. 촌장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허허. 박씨 할멈. 자네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야. 촌장님은 시선을 돌려 철수와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아까와 같은 살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들었느냐? 너희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니 이번만은 넘어가겠다. 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희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다시 한번 할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마을 법대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촌장님의 엄포는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철수와 며느리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으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평생 어머님을 업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냉랭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뜨거운 회한과 새로운 다짐이 채워졌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안아 방으로 모셨고 며느리는 얼른 달려가 데워둔 미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사람들 다 갔어요. 마음 편히 잡수세요.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호호 불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주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비로소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집안의 어둠을 걷어내는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네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따뜻하게 데워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난다고 피했던 시어머니의 빨래를 가장 먼저 챙겨 냇가로 나갔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밥숟가락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는 산속에서의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철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치마폭에 휘둘리는 유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사일에 더욱 매진하여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틈만 나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올 때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산딸기나 머루를 잊지 않고 따왔고 장날이면 어머니의 낡은 버선 대신 새 버선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루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진 덤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던 사람들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진짜 사람이 됐구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칭찬 소리가 며느리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녀는 우쭐해하지 않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칭찬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안한 얼굴과 가족의 화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찬빗으로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어 넘기며 며느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산에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미우지 않으셨어요.
며느리의 물음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무섭기야 했지. 호랑이가 나올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새끼들이 길을 잃을까봐 그게 무서웠다. 미운 마음이 왜 들겠냐? 너희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건데 나는 이렇게 너희랑 같이 햇볕 쬐는 걸로 족하다. 할머니의 대답에 며느리는 빗질을 멈추고 할머니의 등에 얼굴을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등은 온갖 풍파를 막아내고 자식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한 등을 다시는 차가운 곳으로 내몰지 않겠노라고. 그녀의 눈물은 시어머니의 옷을 적셨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묵은 때가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진정한 가족애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철수가 심어놓은 감나무 묘목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이 집안의 이야기도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한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정한 효셔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어 말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박신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집 마당 구석구석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겨우내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는 물이 올라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연이 겨울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듯 박씨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한때 냉기와 적막만이 감돌았던 그 집은 이제 마을에서 웃음소리가 가장 많이 새어나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른 배를 안고 마당을 오가며 콧노래를 불렀고 철수는 그런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쉴 새 없이 일감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악몽은 마치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햇살 같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자 할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들 몰래 모아두었던 그 쌈짓돈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곧 아이가 나올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사 먹거라. 내 손주는 튼튼하게 낳아야지. 며느리는 그 돈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을 내치려 했던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돈을 오로지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허투루 쓸 수 없어 장터에 나가 시어머니 드실 보약 한 재와 아기 베넷저고리 감을 사왔습니다. 철수는 밭에 나가 일할 때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책임감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데이지를 할 때마다 흙냄새가 구수하게 올라왔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조차 달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좋은 일 있나 하고 물으면 철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네. 곧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며 수군대던 이들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들이를 나오고 철수가 어머니를 업고 개울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박신의 식구들 정이 더 깊어졌구먼.
동네 어르신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씻을 수 없는 흉터처럼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 더 단단한 가족애가 만들어진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름이 되어 녹음이 우거지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정자나무 아래로 마시를 나가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흉을 볼까봐 사람들을 피했었지만 이제는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제는 닭을 잡아서 백숙을 해줬지 뭐유. 늙으니 이빨 안 좋다고 살만 발라서 주는데 친딸도 그렇게는 못할 거요. 할머니의 자랑은 사실 반쯤은 며느리의 길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칭찬해야 마을 사람들도 며느리를 곱게 봐줄 것이라는 어머니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 마루로 내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텃밭에서 갓 따온 호박잎과 강된장이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할머니는 밥상을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진수성찬이냐.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구나.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뱃속에 있는 손주놈도 할머니가 많이 드시길 바랄 거예요. 세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밥상은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밥상보다 풍요롭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가을 추수가 끝나면 어머니 모시고 온천에 한번 다녀올까 해요. 옆마을 김서방이 그러는데 거기 물이 신경통에 그렇게 좋대요. 철수의 말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호강을 하겠다고. 돈 아껴서 아기 키우는 데 써야지. 말은 그렇게 해도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가세요. 저도 같이 가서 어머님 등 밀어드릴게요. 가을이 깊어지자 황금 들녘이 출렁였습니다. 철수는 낫을 들고 별을 베면서 문득 지난 겨울 산속에 뿌려져 있던 밥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 밥알이 뼈아픈 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벼이삭들은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뿌린 그 밥알 덕분에 내가 살았고 이제 내가 수확한 이 쌀로 어머니를 봉양하는구나. 철수는 벼포기 하나하나를 벨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다시 쌀이 되어 어머니의 밥상에 오르는 순환. 그것이 바로 효의 이치임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산달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며느리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고 할머니는 방 안에서 산파 노릇을 하며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가, 힘내라. 조금만 더 힘을 줘. 다 왔다. 할머니의 노련하고 침착한 목소리는 고통 속에 있는 며느리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으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응애, 응애,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밤하늘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철수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할머니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받아 따뜻한 물에 씻기고 미리 준비해둔 베네 쪼고리를 입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추 한번 실하네. 우리 집안에 보배가 태어났어. 할머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아비인 철수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집안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는
축복의 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땀범벅이 된 채로 시어머니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어르고 달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힘없는 인사에 할머니는 며느리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은 네가 했지. 장하다. 우리 며느리, 이렇게 예쁜 손주를 안겨주니 내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며칠 후 집안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철수가 읍내에서 미역을 사오고 할머니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하얀 쌀밥과 뽀얀 미역국, 그리고 잘 익은 김장김치 한 포기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 불 덕분에 훈훈했고 아기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새 식구, 아니 이제는 내 식구가 된 가족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어머니를 향해 정좌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겨울 제가 못난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쁜 아이까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 어머니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자식이 잘 살면 그게 효도지. 다른 게 뭐 있겠냐. 어서 밥이나 뜨거라. 국 식는다. 며느리도 숟가락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죠. 이제 이 아이 잘 키우면서 어머님께 배운 대로 살게요. 어머님이 제 친정어머니이자 스승이세요. 며느리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며느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그 자리에 존경심이라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기 젖물리려면 네가 많이 먹어야 한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군밤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할머니는 잘 익은 밤을 까서 아들과 며느리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옛날에 너 어릴 때도 내가 이렇게 밤을 까주곤 했지. 그때는 네 입이 참새처럼 작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아비가 되었노. 할머니의 회상에 철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행복을 되찾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너는 할머니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아랫목에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자, 이제 불 끄고 자자꾸나. 아기도 자고. 밤이 깊었다. 할머니가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화로의 불씨가 은은하게 남아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철수와 며느리, 그리고 아기와 할머니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서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가족의 단잠을 지켜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잠결에 옆에 누운 손자의 보드라운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콩닥거리는 맥박이 할머니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 더 살라고 이런 복을 주셨군요. 내 남은 생은 이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며 살다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하여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바위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물결처럼 자식의 마음에 닿아 뉘우침과 감동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박씨네 집의 이야기는 산속에 버려졌던 밥알이 싹을 틔워 풍성한 황금 들판이 된 것처럼 어머니의 희생이 어떻게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안에도 이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꾼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부뚜막의 불씨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